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정작 중요한 마음의 소리는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은 여러분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 한 노인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앞 못 보는 노인이 어떻게 마을에 나타난 도둑을 잡아내고 상처 입은 이웃을 보듬어 줄 수 있었는지 우리 마음의 온도를 1도 높여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귀로 보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청송이라 불리던 그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지 사람의 발길이 드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갔고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알 만큼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북쪽 끝자락 작은 개울이 흐르는 언덕 위에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어요. 집은 낡았으나 단정했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해마다 붉은 열매를 맺었죠. 그 집에 사는 이가 바로 이춘섭 노인이었습니다. 춘섭은 7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허리는 곱고 걸음걸이는 젊은이 못지 않았어요. 다만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릴 적 무서운 열병을 앓은 뒤로 세상의 빛을 잃었던 거예요. 하지만 준섭은 절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눈을 잃은 뒤 그는 다른 세상을 발견하였어요. 귀가 밝아져 백보박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손끝이 예민해져 사람의 맥박으로 그 마음을 읽고 코가 민감해져 바람에 실린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신통하다 여겼지만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품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는 사실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졌던 거죠. 준섭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살아갔죠.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마을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땡볕이 이글거려 논의 말라가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나무 밑을 서성였어요. 그런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인 5일장이 열렸습니다. 청송마을의 장터는 5날마다 한 번씩 장이 섰어요.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 팔았고 소식도 나누고 때로는 혼처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장터는 북적였어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여기 놓아두었는데. 비단장수 박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성주에서 온 상인으로 귀한 비단과 장신구를 발러왔어요.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최고급 비단 2필과 은가락지 3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박 씨의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장터는 워낙 복잡했고 모두가 제 물건 팔기에 바빠 남의 좌판을 유심히 볼 겨를이 없었죠. 아, 이 양반 혹시 잘못 챙기신 거 아니요?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요? 아니 내가 장사를 몇십 년 했는데 물건을 잘못 챙길 리가 있어. 아이고 분명 누군가 훔쳐간 거요. 박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은가락지야 그렇다 쳐도 비단은 제법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어요. 한 필에 쌀 5가마니 값이니 2필이면 보통의 집안 1년 양식이었죠. 아이고, 관가에 알려야 하지 않겠소? 누군가 말했어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수로 잡아? 장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범인인지 어떻게 알겠어?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장터 도둑은 예나 지금이나 잡기가 어려운 법이었죠. 박 씨는 좌판을 두드리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어요. 다른 상인들도 불안한 얼굴로 제 물건을 더욱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장터의 활기는 순식간에 의심과 경계로 바뀌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무슨 일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니 지팡이를 짚은 춘섭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섭 어르신?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춘섭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었어요.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이고 어르신 귀한 물건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범인을 잡을 길이 없으니 속이 다 들어가는군요. 춘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그의 흰 수염을 스쳤고 여름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도 안 보이시는데. 한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춘섭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은 멀었으나 귀는 박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듣는 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디 저에게 맡겨 보시겠습니까? 범인을 찾아드리지요.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어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딱히 다른 방법도 없었죠. 게다가 춘섭의 능력은 소문으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정말 가능하시겠습니까? 해봐야 알겠지요. 다만 마을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나섰어요. 어르신께서 하시겠다면 우리가 도와야지요. 그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마을 사랑방을 빌려주시오. 그리고 오늘 장터에 나온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주시오. 한 사람씩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춘섭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랑방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한 기와집이었어요.
평소 어른들이 모여 마을일을 의논하거나 젊은이들이 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중섭은 사랑방 상석에 단정히 앉았고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쌀장수 김서방이었죠. 김서방, 오늘 장터에서 무엇을 하셨소? 쌀을 팔았습니다. 올해 농사가 좋아서 여유분을 내다 팔았지요. 장사는 잘 되었소. 그럭저럭입니다. 값이 작년보다 조금 떨어져서 아쉽긴 하지만요. 준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서방의 말을 경청하였어요. 하지만 그의 귀는 말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옷깃을 만지작거리는 소리, 발을 움직이는 습관, 숨소리의 리듬까지 모두 귀담아 들었죠. 혹시 박 씨의 좌판 근처를 지나가셨소? 예, 비단이 곱길래 잠깐 구경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생일 선물로 하나 살까 했는데 너무 비싸더군요. 준섭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어요. 고맙소. 다음 분을 들여보내주시오. 김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면담이 계속 이어졌어요. 채소장수, 생선장수, 대장장이, 약초 캐는 노인, 과일 파는 아낙네까지 준섭은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조용히 그들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20명이 넘는 사람들과의 면담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방 밖에서는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정말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무리 아니겠어요. 하지만 준섭 어르신이라면 또 모르지. 그때 한 사내가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단정한 차림에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볼 수 있었죠. 저희가 그 재훈식이 아니야? 맞아. 목수 윤식이. 최윤식은 마을에서 솜씨 좋은 목수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맡기면 정성껏 해냈고 값도 정직하게 받았으며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윤식은 춘섭 앞에 공손히 앉았어요. 최윤식이 인사드립니다, 어르신. 오셨어. 윤식, 어서 앉으시게. 춘섭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오늘 장터에 나오셨지요? 예, 연장 몇 개 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 무엇을 사셨어? 퇴폐나루 샀습니다. 요즘 문짝 만드는 일이 많아서요. 춘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사랑방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매미 소리만 요란했어요. 박 씨의 자판을 보셨소? 글쎄요. 많은 자판을 지나다녔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춘섭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묘하게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윤식, 자네 지금
발을 까딱거리고 있구먼. 윤식은 깜짝 놀라 발을 멈췄습니다. 예, 그냥 습관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네. 자네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발꿈치가 바닥에 제대로 닿지 않고 있어. 마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에 윤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숨소리가 빠르네. 편안한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야.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 않은가? 윤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랑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내게 손을 내밀어 보게. 윤식은 주저하다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섭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리고 손가락 끝을 천천히 쓰다듬었죠. 손이 참 곱구먼. 목수치고는 너무 곱지 않은가? 예. 오늘 아침에 일을 하지 않아서. 아니야. 손끝에 비단의 감촉이 남아있어. 비단은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지. 한 번 만지면 손끝에 남는 느낌이 있네. 자네 손에서 그게 느껴지는구먼. 순간 윤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랑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안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윤식은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섭은 여전히 윤식의 손을 잡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어요. 다만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죠. 윤씨, 나는 자네를 의심하고 싶지 않네. 하지만 몸이 진실을 말하고 있네. 자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어.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느껴지고 말일세. 윤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르신,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몸이 먼저 하는 법이야. 아무리 입으로 감추려고 해도 몸은 진실을 말한다네. 자네, 지금 온몸이 떨고 있지 않나? 윤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하지만 준섭은 재촉하지 않았죠. 그렇게 한참이 흐른 뒤 윤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과 함께 윤식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그러자 쿵 하는 소리가 울렸죠. 사랑방 밖의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윤식이 춘섭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아니,
성실한 최윤식이. 그때 윤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병들었고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일은 없고 빚은 늘어만 가고 있지요.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가까웠어요. 장터에서 그 비단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아내를 치료할 수 있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고 말이지요. 정말 잠깐 마음이 흔들렸을 뿐인데.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만 제 욕심이 제 양심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사랑방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분노한 얼굴, 실망한 표정, 믿을 수 없다는 눈빛들이 윤식을 향하고 있었죠. 내 놈, 그렇게 작가고 정직한 척하더니 이 결국 도둑이었구나. 비단장수 박 씨가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일도 많이 맡겼는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윤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았어요. 그때 춘섭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춘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윤식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한다고 끝입니까? 제 물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식, 물건은 어디에 있는가? 집에 감춰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그리고 박서방께 정중히 사과하게. 윤식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랑방을 나갔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등을 찔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윤식이 돌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비단 2필과 은가락지 3개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박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박씨는 물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물건을 돌려받았으니 됐어. 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마시오. 그때 춘섭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윤식을 10년 넘게 이 마을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남을 속인 적도 없었지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 무너진 것은 병든 아내와 굶주린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때 이장이 나섰어요.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도 윤식의 형편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지요. 그러자 한 나낙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맞아요. 윤식댁 아이들이 며칠째 굶었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분노 섞인 표정은 부끄러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섭은 윤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윤식, 자네는 잘못을 인정했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네. 어르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네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만 약한 순간이 있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은 있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이지 않겠나. 춘섭은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 그를 벌하는 것보다 그의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마을 공동체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 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을 곳간에 쌀을 내어주고 아픈 사람은 의원에게 데려가도록 합시다. 마을 이장이 소리쳤죠. 저는 나무를 좀 줄이겠습니다. 윤식이 일할 수 있도록. 아이고, 우리 집에 반찬거리가 좀 있어요. 가져다 드리지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윤식은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2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춘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갚을 생각은 말게. 다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 그리고 자네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게. 그것이 진정한 갚음이야.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윤식의 집에 쌀과 반찬과 나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병든 아내는 의원의 진찰을 받았고 아이들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변화가 일었어요. 예전에는 각자의 일에만 바빴다면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죠. 아프면 함께 문병을 가고 어려우면 조용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서로를 믿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마을 사랑방에서 큰 보임이 열렸죠. 마을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마을에 등불이신 춘섭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춘섭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모두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주셨고 우리가 듣지 못하던 것들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섰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어떻게 진실을 보시는지요? 춘섭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눈을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는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했지.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듣고 발걸음 소리에서 그들의 상태를 알고 숨소리에서 그들의 진실을 느꼈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으로 보는 것이네.
사랑방은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춘섭의 말을 들었어요. 윤식의 경우를 보게나. 나는 그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만 볼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있는 것도 보려고 했어. 그의 절박함을, 그의 고통을, 그리고 그의 양심을. 그렇게 보니 그는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아니었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지. 그때 최은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섭에게 절을 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네.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야.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느냐.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때 한 아낙네가 물었죠. 아이고, 그렇다면 어르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으로만 보지 말게, 마음으로 보게.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게.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게.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야. 그의 말이 끝나자 사랑방은 깊은 정적에 잠겼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춘섭은 홀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고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물론 그는 별을 볼 수 없었지만 알고 있었죠. 하늘은 맑고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도를 만든 김정호. 낯선 할머니가 느티나무 밑에서 종이를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 야단났구먼. 그때 지게를 진 소년이 길을 지나다 물었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왔더니 아들네 집을 못 찾겠지 뭐야. 할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그 종이 좀 보여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년이 종이를 받아들고 들여다보았어요. 우물 옆으로 돌아서 쭉 내려가면 개울이 나온다고? 우리 마을에는 개울이 없는데? 아이고, 개울이 없다고 이를 어쩌노?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던 소년이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네 집을 찾을 수 있어? 네, 제가 얼른 집에 가서 지도를 가져올게요. 친구한테서 얻은 우리 고을 지도가 있거든요. 소년은 할머니를 뒤로한 채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훗날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였어요. 김정호는 황해도 산골에서 태어나 지금은 서울 만리제 고개에서 살았습니다. 김정호는 책상 서랍에서 고을 지도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고을의 산과 개천, 그리고 동네 골목길이며 우물까지 자세하게 그려져 있었죠.
얼마 후 김정호가 하얀 종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됐어요. 저랑 같이 가보세요. 김정호는 할머니의 보퉁이를 들고 집을 찾아 나섰어요. 할머니는 아픈 다리를 절며 길을 따라오셨죠. 그런데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도에는 할머니가 찾는 곳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김종호는 더 이상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모습과 지도가 영 난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지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제 더 이상 못 걷겠다. 소년 김정호는 이젠 할머니를 보기가 미안스러웠습니다. 괜히 헛걸음만 시켜드린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엉터리 지도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 김정호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할머니께 말했죠. 할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내일 제가 아드님을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정호는 할머니를 업고 느티나무 아래까지 왔어요. 해도 어느덧 서산마루에 걸려 있었죠. 아이고, 이 노릇을 어쩐담. 할머니는 혀를 차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젊은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아이고 둘째야, 나다. 네 애미다. 김정호는 그제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도가 실제 모습과 그렇게 틀리다니. 그런 지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날 밤 김정호는 자리에 누워 낮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죠. 내가 직접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 김정호의 마음속에서 지도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김정호는 결혼도 하였어요. 하지만 지도를 만들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지도를 정확히 만들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돼. 몸도 튼튼해야 삼천리 방방곡곡을 걸어 다닐 수 있을 거야. 김정호는 지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서방님, 혼자서 하시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김정호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죠. 마침내 김정호는 그렇게 길을 나섰습니다. 괴나리 보찜에 집신을 꿰차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쉬지 않고 다녔죠. 호랑이가 으르렁대는 산속에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여러 차례 지나갔어요. 아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랜 나그네의 생활로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지도 만드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 난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 거야. 우리나라 발도강산을 종이 위에 알아보기 쉽게 그릴 거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산나물을 잘못 먹어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설사 때문에 도저히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죠.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김정호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나왔어. 내가 돌아왔어.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낯선 처녀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김정호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만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였죠.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김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김종원은 서둘러 딸을 시집 보내고 다시 지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선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고 밑그림을 그려야겠구나. 김정우는 전국을 돌며 조사한 자료들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려나갔습니다. 그래, 이 지도만 있으면 누구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야. 김정우는 지도를 만드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김정우는 마지막으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나무판에 밑그림을 대고 새겼어요. 1861년 삼천리 방방곡곡을 집신발로 걸어다닌 지 30년, 드디어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도만 있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눈에 알 수 있지. 그는 지도에 산이며 강이며 도로, 봉수대, 마을 등을 정확히 재어 표시했어요. 김정호의 마음은 터질 듯이 기뻤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대원군이 대동여 지도를 보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아니, 왜 저게 침입이 잦은데 우리나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다니. 이놈이 분명 저게 끈아풀이 아니더냐. 당장 김종호란 자를 감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김종호는 엉뚱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몹시 쳐라. 죽을 고생을 하고 만든 대동여 지도인데 그 보답은 무서운 고문과 차디찬 감옥뿐이었어요. 언젠가는 내 참뜻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 김종호는 억울함과 슬픔을 감추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종호는 끝내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우리 조상이 만든 여러 지도 가운데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 지도는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도였어요.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나라에서도 만들기 힘든 지도를 혼자서 훌륭히 만들어낸 김정호. 그는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의지의 조선인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존경받을 것이랍니다. 천둥나리와 벼락목수.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기가 천둥 같다고 해서 천둥나리라고 불리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공짜라면 양진물이라도 마시고 지독한 감기에 걸려도 감기조차 남주기 아까워서 못 줄 정도로 구두쇠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천둥나리는 남학신 한 켤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장터로 가서 목수를 불러 부탁했어요. 여보게, 제일 좋은 것으로 남학신 한 켤레를 만들어주게나.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목수는 성격이 야무져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벼락처럼 해내고 말아 벼락 대신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벼락 목수는 결이 고급스럽고 단단한 나무를 골라 정성껏 남학신을 만들었습니다. 졸려도 말뚝잠을 자며 열심히 만들어 약속한 날에 어김없이 천둥나리에게 가져갔죠. 듣던 대로 솜씨가 나무랄 데가 없군. 이만한 신이라면 쌀 2말 값은 될 텐데. 다 주자니 아깝고 어쩌나. 그렇게 고민하던 천둥나리는
아무리 봐도 남학신이 트집 잡을 데가 없자 못된 꾀를 내었습니다. 이보게, 이 남학신 한 켤레가 얼마인가?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나리께서 알아서 주시지요.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그 크기에 따라 값을 매겼다고 하네. 그러니 이 남학신에 들어갈 만큼 쌀을 주겠네. 그러더니 천둥나리는 남학신에 들어갈 만큼의 쌀을 내놓는 것이어요. 벼락목수는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그 영감에게 따져봤자 양반에게 대든다고 천둥 같은 호령에 몽둥이 찜질만 당할 게 뻔했죠. 나리께서 그 셈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부디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 좀 적어 주십시오. 그렇게 벼락목수는 천둥나리 집을 나왔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이번에는 천둥나리의 집에 소 여물통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천둥나린 또 벼락목수를 불러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소 여물통 하나 만들어주게. 지난번 일 때문에 벼르고 있던 벼락목수가 되물었죠. 예, 얼마나 큰 것을 원하시는지요? 그야 클수록 좋지 않겠나? 천둥나리가 말했죠. 예, 알겠습니다. 벼락목수는 굵기가 2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를 잘라 넓고도 커다란 소 여물통을 만들어 갔어요. 과연 벼락 대신이란 소문대로 참 잘 만들었군. 이만한 여물통이면 쌀 몇 말은 줘야 할 텐데 트집을 잡아 값을 깎아야겠다. 천둥나리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여물통이 크긴 한데 좀 짧은 듯하군. 하지만 이왕 만들어 온 것이니 하는 수 없지. 그래, 이 여물통 값은 얼마인가? 그러자 벼락목수가 말했죠.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그저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그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하였으니 그 소 여물통에 들어갈 만큼 쌀을 받아가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지난번에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무지랭이가 어찌하겠습니까? 벼락목수는 지난번에 천둥나리가 써준 글귀를 내밀었죠. 천둥나리는 벼락 맞은 듯 꼼짝 않고 있더니 마지못해 소 여물통에 쌀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벼락목수는 여물통 값뿐만 아니라 남학신 값까지 넉넉히 받아내게 되었다네요. 천둥나리와 벼락목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남의 정당한 수고를 깎아내려 제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 본인이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커다란 여물통 가득 쌀을 내주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둥나리처럼 남을 속이는 얕은 깨보다는 정직한 땀방울과 이웃의 수고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눈앞에 작은 이익을 탐내다 더 큰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